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가장 충격적이고도 미스터리한 실종 및 납치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1979년 10월 12일에 태어난 한지수라는 소녀였습니다. 지수는 영리하고 아름다운 아이였으며 어머니 박선영 씨와 새아버지 최보성 씨의 아낌없는 사랑 속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들 가족은 활기찬 대도시인 부산광역시에 거주했으나 부모는 외동딸인 지수에게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대도시를 떠나 약 300km 떨어진 경기도 양평군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비극이 시작된 것은 1991년 5월 15일 활기찬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인쇄소에서 포장 관련 일을 하던 어머니 박선영 씨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당시 12세였던 지수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분홍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학교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지수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을 혼자 걸어가던 중 한적한 도로가에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와 지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창이 내려지자 지수는 운전석의 남자가 그저 길을 묻기 위해 차를 세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차 앞으로 다가간 순간 차 안의 남자는 갑자기 전기 충격기를 꺼내 지수의 몸에 강력한 전류를 흘려보냈습니다.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지수를 뒷좌석으로 밀어넣은 뒤 순식간에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건 현장은 지수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마당에 있던 새아버지 최보성 씨가 딸이 낯선 차량에 강제로 태워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맨발로 회색 승용차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속도를 높인 차량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차량의 번호판조차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고 그저 차 안에 남성과 여성 두 명의 납치범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간신히 인지한 채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사건 발생 불과 몇 시간 만에 지역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지수의 실종 및 납치 소식이 긴급 속보로 타전되었고 전 국민적인 관심과 제보를 요청하는 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헬리콥터와 군경까지 동원해 양평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주민과 자원봉사자들도 수색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범인들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단서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수의 새아버지와 목격한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들의 몽타주를 작성해 배포했으나 목격거리가 너무 멀어 정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만 장의 실종 아동 전단지와 포스터가 전국 각지의 관공서와 상점에 배포되었습니다. 지수가 가장 좋아했던 색이 분홍색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평군 전역은 지수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고 가족을 위로하는 분홍색 리본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 박선영 씨는 사건의 사회적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지수의 희망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모금운동과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와 바람막이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심지어 지수를 위한 추모와 염원의 뜻을 담은 노래를 작곡해 헌정하는 가수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지상파 방송의 유명 범죄 추적 프로그램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흔적은 묘연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경찰은 범인이 면식범일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이 가장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사람은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한 새아버지 최보성 씨였습니다. 만약 그가 직접 사건을 꾸민 주모자라면 경찰이 아이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연행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실시했으나 아무런 이상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 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이 주목한 인물은 지수의 친아버지인 김민우 씨였습니다. 혹시 친권이나 양육권 문제로 딸을 강제로 데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거 지수의 어머니와 연인 관계였으나 지수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졌고 어머니 역시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지수를 키워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친아버지 역시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고 더 이상 뚜렷한 용의자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은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러가며
사건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수가 이미 한적한 황무지나 깊은 산속에 유기되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잔인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박선영 씨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이 어딘가에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100만 장이 넘는 전단지를 끊임없이 돌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지수의 성장 가상 모습까지 구현해 배포했으나 지수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과연 지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녀는 도대체 어떤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었던 것일까요? 시계를 다시 비극이 시작되었던 1991년 5월 15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차 안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간 지수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남녀의 다급한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정말 그 아이를 잡아 신속하게 도망치는데 성공했어. 정말 믿기지 않아. 지수가 완전히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집에서 약 100km 떨어진 경기도 안성시의 한 외딴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수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지수가 감금된 곳은 낡고 허름한 조립식 가건물과 천막들이 비닐로 덮여 있는 마당 구석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고물과 쓰레기 더미가 가득해 겉에서 보면 그저 방치된 고물상이나 버려진 뒷마당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를 납치해온 이들은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부부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장명국, 아내의 이름은 윤정이었습니다. 1955년생인 장명국은 이미 화려한 범죄 전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3세이던 1978년 14세의 어린 소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피해 소녀의 가족들이 딸의 명예와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법정 증언을 거부하면서 장명국은 처벌을 면하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그는 한 차례 결혼했으나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게 끔찍한 가정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장명국은 그녀를 흉기로 협박하며 강제로 붙잡아 두려 했습니다. 결국 전처가 법에 호소한 끝에 겨우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1년 당시 26세였던 장명국은 길을 가던 24세 여성 이은주 씨를 납치했습니다. 해는 이 씨를 외딴 창고에 가두고 수개월 동안 끔찍한 성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을 순찰하던 한 경찰관이 창고문 앞에 수상하게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내부를 검문하면서 그의 범행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선 피해자 이 씨의 눈물 어린 증언 앞에 장명국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고 결국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명국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명국의 친척을 면회하기 위해 교도소를 자주 찾던 여성 윤정이가 수감 중이던 장명국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신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마침내 1986년 10월 5일 교도소 안에서 해괴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명국은 수감 생활을 이어가다 모범수로 감형되어 형기의 상당 부분을 채운 뒤인 1990년 8월 26일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엄격한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고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그의 집을 방문해 재범 여부를 감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장명국은 참회하기는커녕 더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윤정이 역시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범죄 계획을 들은 윤정이는 말리기는커녕 자신도 돕겠다며 동조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차를 몰고 범행 대상을 찾아 양평 일대를 배회하다가 마침 혼자 길을 걷던 한지수를 발견하고 주저없이 납치하여 안성집 뒷마당에 있는 방음 가건물에 감금한 것이었습니다. 그 방음실은 평소 음악 작업을 한다며 장명국이 직접 개조한 공간이었기에 지수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어도 외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명국은 지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옷을 모두 빼앗은 채 소리 지르거나 밖으로 나갈 생각은 꿈도 규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내 부모는 너를 버렸다. 너는 이제 갈 곳 없는 불황자일 뿐이다. 마당에는 사나운 사냥개들이 무리를 지어 지키고 있으니 도망칠 생각 요량이면 개들에게 온몸이 찢겨 죽을 줄 알아라. 감금 첫 주 동안 지수는 차가운 바닥에 수갑이 채인 채 지내야 했고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장명국뿐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인스턴트 음식을 던져주며 지수에게 말을 걸었고
용변을 볼 수 있는 양동이 하나만을 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지수를 잔인하게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장명국은 지수에게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고 자신의 본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지수에게 이지은이라는 가짜 이름을 붙여 불렀습니다. 장명국은 방에 텔레비전을 한 대 설치해 주었지만 오직 홈쇼핑 채널만 시청할 수 있도록 고정해 두었습니다. 지수는 외부 세상에서 자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철저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4년 9월 10일, 장명국은 평소와 달리 정성스럽게 요리된 음식을 지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납치된 이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장명국이 지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꾼 이유는 당시 지수가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지수의 나이는 불과 15세였습니다. 장명국은 지수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임신 관련 서적과 정보를 찾아 습득한 뒤 지수에게 출산 방법을 강요했습니다. 1994년 9월 14일, 지수는 홀로 외딴 가건물 바닥에서 첫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핏덩이를 품에 안은 지수의 얼굴에는 납치된 이후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침내 이 지옥 같은 공간에 자신과 온기를 나눌 동반자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수는 홈쇼핑 채널과 제한된 방송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지극정성으로 딸을 돌보았습니다. 이윽고 1998년 지수는 장명국의 두 번째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지자 장명국은 뒷마당에 대형 천막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지수는 마침내 방음실 밖으로 나와 천막 안에서 두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분명 지수가 목숨을 걸고 낳은 자식들이었지만 장명국은 아내 윤정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아이들에게 윤정이를 엄마라 부르게 했고 친엄마인 지수에게는 큰언니라는 역할을 강요했습니다. 장명국은 외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이들을 철저히 세뇌했고 실제로 주변 이웃들은 두 아이를 윤정이가 뒤늦게 낳은 친자식으로 알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18년이라는 잔혹한 세월이 흘러 2009년이 되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었고 마침내 이 길고 긴 비극의 종지부를 찍을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09년 8월 24일, 장명국은 돌연 자신이 깨달은 종교적 가치관과 성적 도덕성에 관한 유인물을 작성해 서울의 한 유명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의 모든 잘못을 뉘우쳤으며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학생들과 사람들에게 종교 신앙을 전파하고 강연을 열고 싶다는 황당한 요청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수가 낳은 두 딸을 캠퍼스에 동행시켰습니다. 그 대학교에는 학내 치안을 담당하던 캠퍼스 청원 경찰이자 보안실장인 박현주 씨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장명국을 대면한 박 실장은 그의 기괴한 언행과 종교적 주장에 강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장명국이 데려온 두 소녀의 행동이 지극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듯 비정상적으로 창백했고 장명국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공포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고 장명국의 말 한마디에 기계처럼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박 실장은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해 장명국에게 방문 일지에 인적 사항을 적게 한 뒤 강연 계획을 검토해 볼 테니 다음 날 다시 방문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즉시 평소 알고 지내던 관할 경찰서 형사에게 장명국의 인적 사항을 건네며 비밀리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신원조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명국은 과거 끔찍한 납치 및 성범죄를 저지른 흉악 전과자였습니다. 다음 날인 2009년 8월 25일 오후 2시, 장명국은 약속대로 두 소녀를 데리고 다시 대학교 보안실을 찾아왔습니다. 박 실장은 아이들의 초췌하고 영양 상태가 불량해 보이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장명국의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즉시 연락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장명국의 범죄 이력을 고려할 때 그는 미성년자와의 접촉이나 동거가 엄격히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장명국이 두 명의 어린 소녀를 데리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보호관찰관은 즉시 경찰 수사관들과 함께 안성에 있는 장명국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아내 윤정이와 장명국의 노모만 있을 뿐 두 소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장명국은 아이들이 자신의 친척 아이들이며 부모의 동의를 얻어 서울 구경을 시켜주는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수사관들은 강력한 의구심을 품고 이튿날 아침까지 아이들과 그 부모를 동반하여 보호관찰소로 직접 출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09년 8월 26일 아침, 장명국은 두 딸, 그리고 이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한지수를 데리고 보호관찰소에 나타났습니다. 장명국은 수사관들에게 지수를 아이들의 친엄마인 친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던 지수 역시 자신이 이지은이 맞으며, 장명국은 자신과 아이들에게 눈물 겹도록 잘해주는 훌륭하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두 딸 역시 아버지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며 지수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장명국이 전날 밤새도록 지수와 아이들을 협박하고 세뇌하며 치밀하게 연습시킨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이지은이라는 여성의 신원을 행정 전산망을 통해 조회하려 하자 심각한 모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상 그녀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 정보나 신원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관들은 장명국을 격리한 뒤 세모녀를 별도의 조사실로 데려가 분리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족 관계나 과거 행적을 집요하게 캐묻자 지수는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격렬하게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수위가 높아지고 베테랑 형사들까지 투입되어 압박해오자 마침내 지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굳게 채워져 있던 빗장이 깨졌습니다. 지수는 초점 없는 눈으로 형사들을 바라보다가 온몸을 떨며 자신의 진짜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한지수입니다. 18년 전인 1991년 양평에서 등굣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12세 소녀 한지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지난 18년 동안 장명국 부부에게 납치되어 안성집 뒷마당 천막과 가건물에 갇힌 채 숨어 살아야 했고 단 한 번도 탈출할 기회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적 진실에 조사실은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고 경찰은 즉시 장명국과 윤정희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 박선영 씨가 경찰로부터 딸을 찾았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매일같이 생사를 알 수 없는 딸을 찾아 헤녔던 어머니는 이 기적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루어진 눈물의 모녀 상봉 현장에서 지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랜 감금 생활에도 불구하고 지수와 두 딸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새아버지 최보성 씨 역시 벅찬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조사로 혐의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 동안 수많은 이웃과 대중으로부터 딸을 팔아넘긴 주모자가 아니냐는 잔인한 의혹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후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방문한 안성의 감금 현장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허름한 조립식 판넬 가건물과 해진 천막들이 흩어져 있었고 주변은 쓰레기와 버려진 가구들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천막 옆에는 18년 전 지수를 납치할 때 사용했던 낡은 회색 승용차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머물던 방음실은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막힌 컴컴하고 삭막한 감옥이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끔찍한 환경에서 한 소녀가 청춘을 통째로 빼앗긴 채 홀로 두 딸을 키우며 18년을 버텨왔다는 사실에 현장의 형사들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은 장명국을 특수유인 약취, 아동복지법 위반, 강간 및 상해 등 총 29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초기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장명국은 과학적 증거와 지수의 구체적인 진술 앞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법정은 이 잔혹한 악마들에게 단호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장명국의 죄질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이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범행을 방조하고 도운 아내 윤정희에게는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범죄자가 감옥에 가는 것으로 사건이 완전히 일단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회적 참극의 이면에는 국가기관과 사법당국의 치명적인 태만과 무책임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명국은 흉악 전과자로 가석방된 이후 정부의 철저한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지수가 납치된 이후 보호관찰관이 장명국의 집을 방문해대면 점검을 실시한 횟수는 무려 60회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방문 동안 관찰관들은
단 한 번도 집 뒷마당을 제대로 수색하거나 천막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장명국의 집은 지수가 실종된 양평집에서 차로 불과 2시간 거리에 불과했고, 그는 이미 과거에 양평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유력한 인물이었음에도 경찰은 그를 초동용의 선상에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단서가 공권력의 무관심 속에 묵살되었습니다. 과거 2002년에는 안성 소방서 구급대에 장명국의 집에서 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다쳤다는 응급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녀가 없는 장명국의 집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가석방 조건 위반이나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중대한 신호였으나, 소방당국은 보호관찰소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누구도 아이의 정체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장명국의 이웃 주민들이 장명국의 집 뒷마당 천막에 어린아이들이 숨어 살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수상쩍은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은 집 앞에서 장명국과 약 30분 동안 대화만 나눈 뒤 뒷마당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철수했습니다. 경찰과 관계기관에 이 같은 안일함과 직무유기가 없었다면 지수의 18년 지옥 같은 삶은 훨씬 일찍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 공권력의 치명적인 과실이 인정되면서 법원은 국가가 한지수 씨와 가족들에게 입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당국은 대규모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할 경찰청장 역시 언론 매체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지수 씨와 국민들을 향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수 씨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며 장명국이 가석방 기간 중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고 음주를 하는 등 명백한 가석방 규칙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구금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법당국이 규칙대로 엄격히 집행했더라면 애초에 지수가 납치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지수는 비록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절을 어둠 속에서 빼앗겼지만 비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010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범죄 피해 가족들과 아동들을 치유하고 지원하기 위해 한지수 치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자신이 겪었던 지옥 같은 나날과 생존의 기록을 담은 첫 번째 회고록을 세상에 출간했습니다. 12세의 어린 소녀에게 18년이라는 암흑 같은 감금 생활이 얼마나 잔인하고 긴 시간이었을지 책에 담긴 그녀의 고백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행된 가해자의 폭력과 정신적 세뇌는 지수로 하여금 외부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구출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진짜 신분을 쉽게 밝히지 못하게 묶어두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직후 지수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힘겨운 나날을 보냈으나,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눈물 어린 보살핌과 따뜻한 사랑 덕분에 빠르게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지수는 자신의 두 번째 저서인 자유의 빛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구출된 이후 마주한 새로운 삶과 우리 사회에 다시 적응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세상의 모진 시선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담하게 서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록이 자신과 유사한 끔찍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또 다른 생존자들에게 작은 위로와 치유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행복의 열쇠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쥐고 있으며,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빛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대한민국을 뒤흔든 잔혹한 미스터리 사건에 막이 내렸습니다.